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목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오늘 좀 저음으로 이야기할 건데 저 새끼 느끼하게 왜 이렇게 목소리 나 까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 6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6월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파트 부분을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공지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에 언매는 내 수업을 듣지만 문학은 내 수업을 안 듣거나 혹은 이제 내가 여기에서는 독서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독서 강의와 관련된 부분을 들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언매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문학이랑 독서랑 언매랑 화작이랑 전체 6월 모평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다 링크로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문학이랑 독서랑 언매랑 저 화작이랑 앞으로 이제 내가 쭉 촬영할 것들 걔네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 링크를 밴드에다가 올려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강의들도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뭘 추천하냐면 솔직히 문학 독서는 내 해설 강의를 안 들어도 괜찮아. 너네들이 기존에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근데 총평 파트는 웬만하면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꼭 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의 총평도 마찬가지야. 보통 총평은 인강 강사분들도 다 무료로 공개를 해주죠. 그래서 총평과 관련된 부분은 너네들이 듣는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한번 쭉 찾아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사분들은 이 입시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고 6월 모평은 올해 수능이랑 직결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선을 봐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평 파트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양한 선생님 걸 들어보는 게 좋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총평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듣는 걸 추천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언어와 매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일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의고사의 목적의식을 생각해보면 결국 피드백을 위해서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항상 중심으로 생각하되 이 피드백의 핵심은 성적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아시겠죠?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얘들아. 일일비하지 말라는 게 너네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너네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대학 입시에 0.1점도 반영 안 돼. 그러니까 성적 가지고 피드백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의 체감이야. 아시겠죠? 내가 시험장에서 풀 때 공부하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독서라면 지문을 읽어 나갈 때, 문학이라면 작품을 감상해 나갈 때 그 체감이 있어야 되고, 바꿔 얘기하면 그 체감이 없으면 성적이 올랐어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공부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아시겠죠? 아까 미리 언급했다시피 총평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영상 링크로 올려줄 거니까 전체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언매 파트 볼게요. 언매 파트. 일단 언어와 매체 총평을 해보자면 쉬웠습니다. 그죠? 사실 최근에 언어와 매체가 이 정도로 쉽게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쉬웠다. 바꿔 얘기하면 그냥 틀렸으면 안 된다. 사실 내가 목이 쉰 이유가 이런 거 가지고 지랄하다가 목이 쉰 건데 너네들한테도 지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틀린 애 없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배운 건 틀리면 안 된다고. 배운 건 틀리면 안 돼. 이번에 우리가 뭐 안 배운 거 없잖아. 중세국어 아직 진도 안 나왔지만 내가 중세국어 관련된 것도 분명히 얘기했죠. 어차피 현대회에서 주니까 현대국어 문법으로 풀린다고. 다른 부분은 암기해야 돼.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내가 틀렸어도 이해하겠는데 이번에 나온 중세국어 문제는 현대국어 문법으로 다 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틀렸으면 안 돼. 그냥. 아시겠죠? 틀렸으면 피드백 잘하고. 알겠죠? 수능 때는 틀리면 안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쉽게 냈나를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화법과 장문 선택자와의 표준 점수를 맞추기 위한 의도가 있었나 이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역으로 화법과 장문은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상 등급 컷을 보면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는 화작이랑 언매
그 1등급 컷이 똑같죠. 원점수 컷이 똑같죠. 그럼 표준 점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걸 실험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왜 쉬웠냐? 왜 쉬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선지가 쉬웠어요. 그죠? 선지 판단에서 까다로운 걸 묻지 않았다. 근데 분석을 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개념은 결코 얕지 않았어. 물어본 개념 자체는 어려운 개념들이었거든요. 다만 선지가 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 난이도도 쉽게 느껴진 거예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이랑 똑같은 개념을 출제해도 선지만 어렵게 냈으면 이번에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선지를 워낙 쉽게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체감상 조금 쉽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언제든 다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내가 약속했죠. 장담했죠. 절대로 내가 가르친 거 이상 안 나와. 이번에도 지문형이나 보기에서 물어본 내용조차도 우린 다 했어. 우린 다 했죠. 그러니까 복습만 철저히 해. 진짜 알겠죠? 진짜 복습만 철저히 하면 돼.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변이음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적 교체, 비자동적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문에서 물어봐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너네들한테 복습의 정당성을 밀어붙일 수 있어서. 근데 얘기했잖아. 절대로 그러니까 지문형, 보기형도 내가 가르친 거 이상 안 나온다니까. 그 정도로 깊게 가르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만 철저히 해. 아시겠죠? 복습만 철저히 하면 진짜 문법에서는 절대 문제 안 생겨.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체 핵심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얘죠. 실수 없이. 실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사실 매체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화법과 작문의 일부였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화법과 작문이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너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작이든 매체든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지 판단을 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판단을 하는데 답이 안 보여. 답이 안 보이면 독서면 이번에도 답이 안 보이는군 이러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해. 근데 화작이나 매체에서 답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서는 이거를 빠르게 풀려다 보니까 훅훅훅 그냥 눈으로 훑어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답이 안 보였던 건데 다시 볼 때도 훑어 읽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엔 매체에서 아예 어려운 문제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것도 없었겠죠. 근데 과거 기출을 통틀어서 돌아보면 매체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되는지만 머릿속에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피드백 어렵지 않다. 아시겠죠? 까놓고 얘기해서 독서에 비해 훨씬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수 없이 꼼꼼히 보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선지를 다 처음부터 꼼꼼히 볼 필요는 없지만 답이 안 보이는 순간이라도 독서처럼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해. 그러면 절대 안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체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푸는 게 핵심이다. 이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곧장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형 나와 있는데 자, 지문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지문을 안 읽고 문제부터 봅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지문형은 지문을 안 보고 문제부터 봐요. 왜 문제부터 보냐면 사실 내가 심지어 화작이나 매체도 지문을 안 읽고 풀지 말라고 그래. 나는 심지어 EBS 연계 작품도 안 읽고 풀지 말라고 해. 왜냐면 너네들이 그 작품을 외우진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유일하게 지문 읽지 말고 일단 풀어보라고 하는 게 문법의 지문형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법은 지문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리가 없어요. 알겠죠? 다만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혹은 심화 개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외우진 못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읽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선지 판단을 하러 가요. 선지 판단을 하러 가서 판단이 안 되는 부분만 뽑아 읽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야. 그냥 문제 풀러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문제 풀러 왔다고 생각해 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가구의 두 기억은 하나의 동일한 의문이다. 야, 기억 의문이 아니야. 맞잖아. 맞고. 그죠? 그 다음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는 소리 뭐예요? 그래. 유성은 무성음이 의문이 이거 없는 거잖아. 그죠? 유성은 무성음 의문이야? 너네도 공부했잖아. 유성은 무성음 의문할 때 공부했어요? 변별적 자질이야 우리나라 음소에서? 아니잖아. 정답 그냥 2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유성은 무성 너네들 G랑 K 이거 의문이냐고요? 아니잖아. 야 우리 심지어 우린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걸로 했어. 그죠? 지문은 가구를 얘기했지만 우리 가급했죠. 우리 이걸로 봤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표기 되는데 얘가 IPA 기호고 IPA 기호는 국제음성학 기호고 얘는 몰라도 된다고. 중요한 건 소리를 기호로 표시한 건데 다른 기호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다른 소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기억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기억의 변이음으로 K, G, K 꺽쇠 있다. 이것까지 했죠. 그럼 그거 묻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유무성 대립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의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답 2번 고를 수 있고요. 변이음, 상보적 분포. 내가 이거 알아두라고 했죠. 알아두라고 했죠. 그래서 변이음,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형태수의 이 형태들은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이 형태 개념 뭡니까? 그렇지. 의미 기능 같은데 실현 형태가 다른 거.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문법적 기능 당연히 맞고요. 그죠? 동일한 문법적 기능 수행이 뭐야? 결국 하나의 형태수가 이 뜻이잖아. 그죠? 그 다음 교체는 하나의 형태수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형태수의 교체형이 이 형태다까지 했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지문 안 읽어도 사실 심화 개념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냥 여기서 다 바로 고를 수 있고요. 1차적으로. 물론 시험장이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아니야. 지문 읽고 풀어도 돼. 풀어도 되는데 배운 내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나랑 같이 그 6월 모평 해설 강의를 볼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방식이 너네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식이어야 돼. 그냥 문제 맞았나 틀렸나 체크하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묻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이 형태 개념 뭐야 했는데 안 떠오른 친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너네들 공부했던 개념 서적 가서 이 형태 확인해야 된다고. 알겠죠? 문제는 그러려고 하는 거라고. 맞았나 틀렸나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개념 중에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푸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기억에서 디귿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래. 음은, 비읍, 디귿, 기억이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소리가 달라지는 단어들이고 자료 2는 종성의 비읍, 디귿, 기억을 갖는 형태수들이 환경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교체 예들이래요. 그러면 결국 얘는 다 이 형태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선지 봐봐. 기억의 후보의 비읍과 달리 괄호 치고 국어 영역의 대전제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선지고 뭐고 문장이고 선지고 글이고 작품이고 끊어서 읽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끊어서 읽으세요. 아시겠죠? 괄호 치고 기억의 바지의 비읍, 온도의 디귿, 인고의 기억은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된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억했으면 바로 풀 수 있는데 기억을 못했으면 지문 가서 읽으면 돼. 알겠죠? 내가 사실 얘 설명할 때 얘네 환경도 다 얘기해 줬어요. 얘네 환경도 다 얘기해 줬어. K 언제? 어둠, G 무성음 사이. 그 다음 K 꺽쇠 중성. 그래서 얘를 우리가 미파음, 불파음이라고 한다까지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알고 있으면 지금 이 디귿은 니은과 오 사이죠. 그죠? 야, 유성음도 했지. 복습하고 있죠. 유성음이 뭐예요? 그럼 공명음은 뭔데?
자음 중에 울림 소리. 그렇지. 우리 왜 울림 소리도 상세 분류해가지고 했었잖아. 심화 개념에서, 그죠? 그러니까 유성음의 개념은 뭐예요? 성대가 떨리는 거. 성대가 떨리는 거. 그 다음에 공명음은 장애음의 상대적 개념. 그래서 장애 정도가 아니라 방해 정도를 받는 애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한번 머릿속으로 환기하시고. 그러니까 니은도 울림 소리고 모음은 싹 다 울림 소리죠. 그러니까 유성음 사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성음으로 나오겠어, 무성음으로 나오겠어? 유성음으로 나오겠죠. 이미 틀렸죠. 이미 틀렸죠. 얘는요. 유성음으로 나와, 무성음으로 나와? 유성음, 그죠? 얘는요. 유성음. 그러니까 이거 맞아나 틀리나 체크한 게 아니라 얘네들도 체크했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유성음으로 나온다. 이거 체크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잡아, 잡는, 잡고에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난 잡과 잡은 서로 다른 형태 소리다. 야, 여기서 얘랑 얘는 뭐야? 관계가 무슨 관계야? 이 형태 관계죠. 이 형태는 하나의 형태소야 아니야? 맞잖아.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게 이 형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태소이다가 날라가죠. 그 다음 더위와 디귿의 거위에서 디귿과 기억은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준다. 이뭔 말이야? 최소 대립. 그래. 그러니까 얘네 둘이 최소 대립상이라는 얘기고,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이때 디귿과 기억이 뭐라는 거야? 음은. 그래, 의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너네한테 뭐 물어보는 거야? 디귿과 기억 의문이니? 이거 묻는 거라고요. 디귿과 기억 의문이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문법은 선지 구성이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려워 보인다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직도 개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한테 디귿과 기억은 의문이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안 헷갈렸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말인 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먹과 멍, 얘네들 뭐야? 역시 그렇지, 이 형태 관계죠.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그냥 정답 3번. 자, 그 다음 얘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요. 아예 몰랐으면.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내 생각에는 3번 선지처럼 정답 선지가 판단이 쉽지 않고 자동적 교체, 비자동적 교체에서 정답 선지를 냈으면 얘도 좀 어려웠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법이 쉬운 건 맞아. 쉬운 건 맞는데 개념이 얕진 않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환기해 봐야 돼. 자,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기억나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어? 자동적 교체가 뭐예요? 구조제약. 그렇지, 맞아요. 자동적 교체가 뭐냐? 의문론적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죠? 의문론적 제약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음절, 구조 제약. 그 다음 음수, 배열 제약. 그래서 음절 구조 제약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뭡니까? 중성 제약, 중성 제약, 초성 제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성 제약에서 받침에 가느다란 물방울 밖에 못 온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야? 음극규죠. 그 다음 초성과 중성 자리에 자음이 최대 하나밖에 못 온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자음군 단순화. 그죠? 그 다음에 음수 배열 제약은 우리가 공부한 음은 규칙 중에 조건에 음은만 있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사실 실제로 나중에 프린트 확인해 보세요. 내 프린트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네 둘, 그러니까 자동적 교체를 설명할 때 얘네들의 대표적인 예시로 음끝규랑 비음화를 들어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그대로 그걸 묻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닿는 애 단, 얘 자동적 교체야, 비자동적 교체야? 그래, 자동적 교체죠. 들어의 들은요, 비자동적 교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탁탁탁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걸 호와서 냈어도 너네는 맞췄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날아가고요.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먹는 자동적 구체야 비자동적 구체야? 자동적. 자동적 구체. 추우는 비. 그래 비자동적 구체. 그죠? 그러니까 저 먹는 때문에 날아가고 이렇게 풀면 잘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게 안 되면 이 문제는 맞췄지만 위험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모평이 있는 거니까 피드백에 항상 포인트를 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사실 지문 안 읽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가원의 지문형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평가원의 지문형은 중요해. 왜냐하면 평가원이 지문형으로 출제한 개념은 그 다음부터는 간소화해서 물어봐.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공부했을 거라고 전제하고. 대표적인 예시가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라고 했잖아. 이번에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 나왔지만 원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교과서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평가원이 기출하고 1, 2년 계속 그 내용들이 반복 출제되면서 이제는 거의 기본 개념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개념도 일단 익혀는 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문을 같이 보긴 할 겁니다. 다만 다 한 내용이야.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독습한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환기해 보세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과 콩의 소리를 듣고 두 단어의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도에서 실현되는 기억, 그 다음 키읔 얘네가 의미를 구별해 주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야. 이게 뭐야? 의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고. 그럼 가구에서 발음되는 두 기억은 같은 소리일까? 그러니까 음성을 보겠다 이 얘기야. 그죠? 그래서 가구의 첫 음절인 기억은 성대 울림이 없는 무성음 K이고 둘째 음절의 기억은 앞 모음의 영향을 받아 성대에 울림이 있는 유성음 G로 실현된대. 여기서 K, G라는 기호는 몰랐을 수 있지만 무성음과 유성음의 개념은 역시 우리 공부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 여부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성대 울림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유성음과 무성음은 우리나라 말에서 의문이 아니다. 이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K와 기억을 하나의 음은 기억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한 음은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소리들을 변이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는 이미 했잖아. 그죠? 변이음이라고 하며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출현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 그래서 얘도 알아두라고 했죠. 상보적 분포의 개념. 예컨대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은 어도에서 무성음 PTK로 실현되고 모음과 모음 사이, 비음, 미음, 니은, 이음과 모음 사이, 유음, 리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종합해 보세요. 결국 뭐예요? 한 문장으로 바꿔. 자신감 있게 얘기해. 이렇게 입 모양만 하지 마시고. 뭐야? 그래, 울림 소리 사이에서는. 그죠? 얘랑 얘의 공통점이 뭐야? 울림 소리잖아. 모음은 싹 다 울림 소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울림 소리 사이에서는 유성음으로 실현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거든.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니까 성대가 떨리는 채로 유지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어쨌든 실현된다. 우리 배운 내용 그냥 그대로예요. 환기하면 되고. 이와 유사한 양상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 이 형태소의 개념이니까 역시 머릿속으로 한 번 더 환기하고. 예컨대 옷은 조사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옷이, 옷도, 옷만처럼 옷의 소리가 오, 시옷, 오, 디귿, 오, 니은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수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이 형태라고 한다. 역시 배운 개념 그대로죠. 한 형태소의 이 형태들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고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며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래, 상보적 분포를 띈다. 역시 다 한 거죠. 이렇듯 우리는 한 음운의 변이음들을 하나의 동일한 음운으로, 한 형태소의 이 형태들을 하나의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한다. 한편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형태죠. 이 형태소의 교체 현상은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뉜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기가 뭐냐에 따라 나뉜다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동기가 뭔지도 알고 있다고. 그죠? 의문론적 제약 때문에 일어나느냐? 의문론적 제약 때문에 일어나서 일어나지 않으면 의문 체계가 깨지면 그게 자동적 교체라고 했었죠. 예컨대 빅다에 비시옷에 비음 외의 자음이 결합되면 비디귿, 비음이 결합되면 비니은으로 교체된다. 이는 국어에서 종성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 이응만 발음되고 이게 뭐예요? 종성 제약이죠.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일어난다 이 뜻이고 자음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 니은 앞에 올 수 없어요. 이게 뭐야? 비움. 그렇지. 음소 배열 제약에 의한 비음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반면 허리가 굽다의 굽에 모음 어가 결합될 때 굽어가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 비읍과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굽다의 굽이 동일한 환경에서 구어 즉 구우로 교체되는 것은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당연한 거죠. 의문론적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쭉 복귀하면 돼요. 우린 여기서 처음 보는 개념도 없다고.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발 믿어줘. 알겠죠? 내가 가르친 거 이상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거의 약간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오버 하듯이 깊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깊게 개념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복습만 철저히 하라고. 아시겠죠? 자 다음 37번 기억에서 리을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처음부터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선지에서 묻는 것만 빠르게 뽑는다. 알겠죠? 자 먼저 1번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자 이거 보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개념을 떠올려요? 관용사용 전성.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시제 표현하는 게 뭐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 맞았냐 틀렸냐랑 상관없이 이게 무슨 개념 묻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가 현재 시제를 표현해. 이걸 뭐라 그래? 상대 시제 현재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 시제라는 개념이 녹아 있다고요. 상대 시제를 묻진 않았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이걸 상대 시제로 물어봤으면 더 어려웠다고.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이렇게 묻지 않고 상대 시제가 현재인 문장은 이라고 바꿨어도 훨씬 어려웠다고. 똑같이 나와도 무슨 말이야? 같은 뜻인데 결국 의미가 같은 뜻이잖아. 같은 뜻인데 모르면 틀린다니까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환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관형사형 어미만 쭉 보면 되겠죠? 그럼 기억에 일단 관형사형이 뭐 있어? 얘는 시제 뭐예요? 과거 날아가고요. 또 은 있네요. 그죠? 얘 시제 뭐야? 현재죠. 내가 상대 시제는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상대 시제, 특히 관형사형 어미로 실현되는 상대 시제는 그냥 형태를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외우고 있었다면 형용사 뒤에 은이니까 현재 시제죠. 그럼 일단 기억은 가능해. 바로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관형사형 어미만 뽑아요. 뭐 있어? 니은. 니은 있네. 그죠? 이게 그 시제 뭐예요? 현재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해. 그럼 이거 그냥 날라가고. 그 다음 2번 관형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래요. 그러면 얘는 일단 부사어부터 찾아야겠죠. 부사어를 찾고 부사어가 관형어를 꾸며주는지를 보면 돼. 그죠? 그러면 니은에서 부사어를 다 찾는다고 앞에서부터. 그죠? 뭐 있어 일단? 아주. 얘 뭐 수식해요? 새의 문장은 뭔데요? 관형어죠. 왜 관형어요? 관용사. 그렇지. 관형사로 실현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 끝났고 얘 끝났고 그 다음 디귿에서 부사어 찾아봐. 곧장. 곧장이 제일 먼저요? 네. 아니야. 뭐 활동. 그래 봉사활동에 있죠. 봉사활동. 봉사활동에도 부사어예요. 그죠? 봉사활동에 뭐 수식하는데요? 참여. 그렇지. 참여하다. 그럼 얘는 관형어 아니죠? 그 다음 곧장. 그렇지. 곧장. 곧장은 뭘 수식해? 부서. 아니.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부사어야. 뭐 수식해? 사.
가버려. 그렇지, 가버렸다 수식하죠. 그러니까 얘도 관용어 수식하는 거 아니고 또 집에 얘도 부사어죠. 얘 뭐 수식해? 가버렸다. 가버렸다. 그러면 없죠. 정답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맞으나 틀리면 상관없이 여기 부사어 체크해서 놓친 거 있었으면 역시 마찬가지야. 위험한 거야. 이 문제 맞았냐 틀렸냐는 상관없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견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디귿 리을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너네도 뭐 하는 거야? 디귿과 리을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니를 묻는 거죠. 그죠? 그러면 확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야매가 있고요. 야매는 뭐야? 앞뒤 바꿔서 의미 변화 있는지. 두 번째는 학교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의미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나열 선택 대조. 그죠? 둘 중에 뭐로 접근해도 상관은 없었어. 자, 그럼 먼저 디귿 선행절과 후행절 바꿔봐요. 아니. 네. 일단 바꿔봐. 바꾼 문장을 얘기해봐. 그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선행절 후행절 문장 바꾸면 어떻게 돼? 그는 곧장 집에 갔지만 그렇지. 그는 곧장 집에 얘 날리면 안 돼. 가버렸지만 퇴근한 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겠죠? 의미 변화 있어 없어? 없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맞고. 그 다음 리을은요. 그렇지.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고 과일은 햇살에 익어간다. 그죠? 그러면 의미 변화 있어 없어? 역시 없죠?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둘 다 맞아요. 그죠? 의미 관계로 해도 얘는 대주, 얘는 나열이겠죠? 그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내는데, 자, 진행상의 표지 뭐 있었어요? 진행상의 표지 두 개 있죠. 첫 번째 보조용언 구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얘를 묻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얘를 묻는 거야. 그 다음 연결함이 있었다. 보조용언 구성 뭐 있어?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이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랑 상관없이. 아시겠죠? 6월 모평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푸는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 끝나면 문제풀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도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맞았냐 틀렸냐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 여기서 물은 개념을 전부 다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고2 그 다음 아어가 있습니다. 연결어미는 면서. 얘네가 진행상의 표지야. 그죠? 그러면 기억 뭐 있어요? 고이. 그래, 고일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리을은요? 아오. 그렇지. 어가 있죠? 그러니까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필수적 구성어는 기억에서 리을 모두에 한 개 이상 10% 포함되어 있다. 내가 얘도 어렵게 내면 어렵다고 했죠. 얘도 어렵게 내면 사실 어려워. 왜? 쟤는 어휘력이 있어야 돼. 어휘력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필수적 구사어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야? 선생님 저는 이거 생략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도 돼. 저는 이거 생략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도 돼. 이거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걸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돼. 이게 이제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어휘는 나올 때마다 체크해야 돼.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도 제대로 체크했는지 점검해야 돼. 만약에 내가 헷갈렸던 어휘가 있다면 사전 찾아서 확인해야 되고. 그죠? 그럼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야. 필수적 부사어니까 부사어부터 체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부사어가 필수적이니까 생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잖아. 그럼 기억, 부사어 뭐 있어요? 파랗다. 아니지. 아니지. 노을빛으로. 그렇지. 붉은 노을빛으로. 붉은 노을빛으로 생략해도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필수적 부사어 있고. 그다음 니은. 아주. 아주 붙어요? 회사에서. 그렇지. 아니지. 얘는 주어야, 그죠? 예. 그게 앞에서부터. 아주가. 그렇지. 얘부터. 그죠? 아주 생략해도 되는데.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필수적 부사어 아니고. 그다음. 그게 그래, 고객에게 얘 생각해도 되는데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필수 부사하고 또 무료로. 무료로 얘 생각해도 되는데 돼요.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객에게가 필수적 부사하고 그 다음 디귿 봉사활동. 그렇지. 봉사활동에 생각해도 되는데 안 돼요. 안 되죠? 얘 이미 필수적 부사하고 그죠? 그리고 또 곧장. 곧장 생각해도 되는데 돼요. 되고
또 집에. 집에 생각해도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부사하고 그다음 리을. 햇살에. 그렇지. 햇살에 생각해도 안 돼. 안 돼요. 된다. 알겠죠? 얘는 수의적 부사어야. 얘는 수의적 부사어야. 야, 과일이 있다. 돼안 돼? 돼요.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보랏빛 수국이 부사어야? 그렇지. 마당에. 마당에. 얘가 부사어죠. 얘 생각해도 안 돼. 안 돼요. 그죠? 마당에 가득하다. 그래서 얘는 생각하면 안 돼요. 얘가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맞았지만 저는 햇살애가 필수적 부사어인 줄 알았는데요. 그럼 위험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수능 문제가 아니잖아. 수능이면 뭐 이렇게 맞았든 저렇게 맞았으면 끝이야. 피드백 할 일 없으니까. 근데 모의고사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문제풀이의 목적이라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의문문 나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우리가 중세국어 공부할 때 공부할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현대국어와 다른 애들이야. 현대국어와 똑같은 애들은 어차피 중세국어의 현대 해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현대국어 문법으로 풀면 돼. 근데 현대국어와 다른 애들은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얘는 중세국어 진도를 나갈 때 어차피 설명을 할 부분이지만 내가 너네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국어 문법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린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 그냥 읽고 확인하면서 풀면 돼요. 근데 얘를 알았다면 이것도 안 읽어도 됐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의 이점이 있었겠죠.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도 풀어야 되니까. 빨리도 풀어야 되니까. 목이 점들면.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뭐 요, 그 다음에 고 이런 게 붙어서 의문문 만들 수 있다. 설명 의문문이 뭐예요? 대답으로. 그렇지. 대답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어미 려나 가가 사용되었다. 판정 의문문은 뭐야? 그렇지. 대답으로 판정을 요구하는 거. 그래서 예스와 노나 A 혹은 B. 그죠? 그래서 실제로 경상도 애들은 이걸 지금도 구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방언은 중세국어의 형태가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경상도 방언. 그래서 중세국어를 연구하시는 유명한 교수님들 있죠. 다 경상도에 가 계십니다. 거기서 다 연구하죠.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경상도 방언은 아직도 중세국어의 어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대표적인 예시가 첫 번째로 성조 있죠. 성조. 중세국어 때는 성조가 있었어. 근데 우리는 성조가 없잖아. 근데 경상도는 성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 우리 왜 인터넷에 이런 거 있잖아. 야 이거 받아쓰기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수도권 친구들은 이거 받아쓰기 하라고 못 한다고요. 근데 경상도 애들은 완벽하게 한다고. 이런 것도 있잖아. 왜? 와이파이 비밀번호. 예를 들어 이게 와이파이 비밀번호야. 그러면 경상도 애들 이거 불러주면 바로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뭐야? 여기 경상도에 있어요? 없네.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게 다르다고요. 들으면 안다고. 들으면 안다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밥 먹었어? 이거를 경상도 방언으로 하면 뭐라 그래? 밥 먹었나? 그래 밥 묻나? 밥 먹었나? 밥 묻나 이러죠. 뭐 먹었어 하면 뭐라 그래? 뭐 먹었노? 그렇지. 뭐 묻노? 뭐 묻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 계열이랑 우 계열이 구별된다고. 얘네가 우 계열이고 얘네가 아어 계열이란 말이야. 이게 중세국어 어형이 남아 있는 거라고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이걸 좀 외우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게 중요하죠. 얘가 현대국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니은다는 문장 종별법상 뭐예요? 그래 평소죠. 평소.
평서형이야. 근데 중세에서 얘가 의문형이야. 언제? 2인칭일 때. 주어가 2인칭일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야? 설명 의문문이든 판정 의문문이든 니은 다를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네들이 보통 요 내용을 어디에서 제일 처음 배우냐면 문학에서 서경별곡 있죠. 서경별곡 보면 원문으로 만약에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마지막 년에 사공한테 배 내어 놓은다 사공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원문이. 거기서 니은다가 왜 나와? 주어가 사공아 2인칭이기 때문에 의문문이지만 니은다를 쓴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랑 연결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얘는 현대국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세국어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아시겠죠? 자, 얘 읽었다고 치고 얘는 분석하러 가는 거죠. 그럼 네 스승이 누구? 라고 하면 얘 해당하는 걸 보라고요.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고가 체언에 결합할 때 고가 누에 결합했죠. 누가 현대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누구? 네, 누구에 해당하는 거죠. 누구의 품사 뭔데요? 명사. 아니야. 품사 뭐야? 아 대명. 그래 대명사야.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체언으로 퉁쳐도 돼.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는 체언이니까. 근데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죠? 공부할 땐 체크하라고. 얘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가 체언이야. 그러니까 체언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들었을 때는 가능해. 그죠? 그 다음에 고가 의문사 누구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 이게 뭐예요? 그래 설명 의문문이니 묻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네 스승이 누구인가? 설명 의문문이 아니야. 맞아. 맞죠? 맞다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여가 용언 어간에 결합했대요. 자, 예죠 얘. 예. 그러면 아니 하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아니야. 아니 하겠죠. 얘 용언의 어간 맞아 틀려. 맞아요. 얘 형태소 분석해봐. 아니. 그래 얘 이렇게 쪼개지죠? 얘가 뭐예요? 용. 어. 네. 아. 진짜 내 목 상하게 하지 마라. 소리 지를 뻔했다. 무의식적으로. 야 이게 어간이야? 아. 뭐야 얘? 이게 어간이지. 그죠? 얘 뭐냐고요 얘. 어근. 그래 어근이야 얘는. 어근. 그죠? 부사 어근. 부사 어근. 얘가 뭐예요? 접사. 무슨 접사? 용언. 그래 용언 파생 접사. 그러니까 아니 하는 용언이고 다를 땐 아니 하가 용언의 어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간에 결합해서 의문문 만드는데 맞다. 그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그러니까 대충 보고 뭐 어간이겠지, 맞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할 때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디귿. 종결어미 니은다가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은 뭐예요? 판정. 판정 의문문이를 묻는 거죠? 얘 판정 의문문이야? 아 아니. 아니잖아. 정답 4번.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니은다가 2인칭 주어가 실현된 의문문. 일단 의문문인 건 맞고 주어 뭐예요? 그대. 그대. 얘 몇 인칭이야? 2인칭. 2인칭. 2인칭이 뭔데요? 그래 청자. 청자죠? 얘 청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죠. 얘는 직접 구성 요소 분석 물어보는 거고. 야, 봐봐, 이것도 이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그냥 둘로 쪼갰을 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것만 딱 설명하고 끝나잖아. 그죠? 물론 우리는 이미 했어. 그리고 이것도 우리 다 연습했잖아 이미. 그죠? 자, 심지어 너무나도 친절하게. 사실 내가 단어의 짜임이 왜 어렵다 그랬어? 어휘력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근데 친절하게 뜬풀이도 다 줬어. 얼마나 쉽게 주려고 한 거야. 또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를 뜻을 안 주고 줬으면 지금보다 체감 난이도 어렵다니까. 별거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진짜 무궁무진해.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쉬웠다고 방심하면 안 돼. 따라서 지금 나랑 점검하는 내용들을 너네들이 다 놓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돼. 알겠죠? 자, 놀이마당 어떻게 쪼개지겠어요? 그래, 놀이마당이고요. 그다음 놀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야? 파생되고 그렇지, 파생의 합성. 그럼 뭐야? 기호로는 기억, 그죠? 그다음 얘는요, 콩나물 그렇지, 콩나물국 이렇게 되겠죠? 또 콩 그렇지, 콩나물. 얘는 뭐야? 합성 그렇지, 합성의 합성. 기호로는 뭐야? 리을, 그죠? 그럼 얘는요, 거짓말 투성이, 그죠? 그리고 거짓말이죠. 얘는 뭐야? 합성하고 그렇지, 합성의 파생. 그러니까 기호로는 디귿. 그다음 헛소리꾼은 헛소리 헛소리꾼. 그리고 헛소리죠. 이게 뭐야? 파생 그렇지, 파생의 파생. 그럼 얘는 니은. 그다음 웃음꽃, 웃음 꽃. 그리고 웃음이죠. 그죠? 그럼 얘 뭐야? 그렇지, 파생의 합성. 그럼 얘 기호로 뭐야? 기억. 그러면 A 기억 맞죠? 끝.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은 내가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게 맞는지 이것만 체크하고 다 고를 수 있었겠죠. 그러면 시간도 단축됐겠죠. 최근에 사실 또 언매가 어떤 식으로 너네를 괴롭히냐면 시간을 뺏으려는 의도를 다분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막 의문 같은 거 내잖아. 의문 같은 거 내면은 다 분석하고 5번에 답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어렵게 낸 건 아니잖아. 근데 별거 아닌데 시험 전체의 난이도를 어렵게 만든다고요. 시간 관리를 빡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9월이나 수능은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여기서 다 체크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렇게 언어 파트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매체를 이야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오늘 어차피 6월 목편 보는 김에 매체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죠? 매체. 자, 매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화작에서 나온 애고요. 화작에서 나온 애고 화작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독서의 하위 호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래 화법과 작문은 말하기와 쓰기를 평가해야 되는데 너네들을 수능에서 말하기와 쓰기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 텍스트를 주고 문제를 풀게 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하는 행위 자체는 글을 읽고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독서랑 똑같아. 그러면 독서에서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뭐냐면 두 가지죠. 다음 글을 읽고, 그러니까 독해 능력,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해결력,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근데 화작이나 매체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얘가 100임을 전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독서는 너네들이 읽는다고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독서 틀리는 거잖아. 그래서 읽으면서 이해되면 문제 틀릴 게 뭐가 있어. 이해 안 되니까 사실 틀리는 거죠. 근데 매체나 화작은 이게 무조건 100이야. 너네들 매체나 화작은 일단 그 다른 선택 과목이니까 치우고 차치해두고 매체 읽어도 와 이거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 이거 읽으면서 이해돼요. 그죠? 따라서 매체는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간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푸느냐에 있어요.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푸느냐. 그래서 얘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독서를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글을 읽는 목적을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무조건 목적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똑같아. 독서를 기준으로 해봐. 독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문을 왜 읽어요? 그렇지. 문제를 풀려고 읽죠. 그러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정보는 뭐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죠. 그죠? 따라서 매체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텍스트를 읽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러 가기 전에 지문을 읽으러 가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 들어라. 내가 이거는 문학이나 독서 시간에는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너네들은 얽매고 나랑 이제 문법만 하는 애들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먼저 읽으라고 했다고 문제를 먼저 읽으면 안 돼. 왜 문제를 먼저 읽으라고 했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 그 목적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 텍스트를 읽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래야지 너네들이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는다고 했죠. 따라서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 내가 이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될지를 미리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행위를 하고 그 다음 지문으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정보가 나올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선지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보여줄게요. 실제로 이번 그 회차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풀었다를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풀었다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푼 방법이랑 비교해봐. 자, 강조하는데 이렇게 풀어야만 시간 내에 들어가고 다 맞을 수 있다 아니야. 너네들이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어 푸는데 시간 내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 없고 틀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굳이 내 방법으로 안 바꿔도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거랑 알아도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 방법론을 익혀두시면 너네들이 이 방법을 쓰는 게 유용할 때 써먹을 수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미리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앞에 보고 이런 사고 방식으로 따라갔을 때 어떻게 풀리는지만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매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발문이야. 제일 중요한 건 발문이야. 발문이 뭐냐면 얘야. 얘가 왜 제일 중요하냐? 발문에 매체를 줘요. 우리가 푸는 게 매체인데 발문에 매체를 줍니다. 그래서 발문을 무조건 먼저 읽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매체 줬죠. 가 라디오 방송이야. 그 다음 나 블로그야. 알겠죠? 얘 먼저 잡고 그 다음 문제 보러 갑니다. 문제 보러 가면 40번 가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럼 얘 일치불일치죠. 자, 일치불일치는 제일 뒤로 뺍니다. 제일 뒤로 빼는 게 뭔 말이냐면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이 선지를 읽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일치불일치는 너네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뭐예요? 세부 정보 확인이야. 세부 정보 확인. 세부 정보 확인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이 선지를 읽어도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따라서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읽어서 가장 기억이 잘 남을 때 지문을 읽기 위함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읽어야겠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넘어가요. 다음은 가에 대한 청취자 게시판의 내용이래. 청취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그럼 봐라. 보기가 청취자 수용 양상이죠. 보기가 청취자 수용 양상이죠. 근데 발문이 수용 양상에 대한 일치불일치죠. 그럼 얘는 이거 가지고 먼저 풀러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에 대한 일치불일치를 묻고 있으니 얘 가지고 먼저 풀러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 이거는 그냥 국어 영역의 대원칙이에요. 무조건 머리에 박아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 이거를 쭉 읽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끊어 읽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수정과를 먼저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정과 먼저 읽어요. 기상박물관에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기상 정보에 관심이 생겼는데 방송을 통해 기상 관측 장비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요. 다만 AWS, 레빈존데 이름 같은 장비들 이름이 어렵네. 그죠? 자, 이렇게 읽고 바로 수정과 관련된 선지 확인하러 간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정가는 진행자가 도입 후에 언급한 방송 주제에 주목하여 얘는 몰라요. 아직 글 안 읽었으니까 몰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의 신뢰성을 점검한다. 자, 얘는 개념어요. 그죠? 얘는 개념어죠. 그러니까 이게 매체가 기본적으로 화작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화작에서 공부하는 개념어를 매체에서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은 혹시 몰랐다면 그때그때 체크해서 공부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점검해야 될 게 신타공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신뢰성. 두 번째, 타당성. 세 번째, 공정성. 자, 신뢰성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그렇지, 믿을만 한가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해? 출처. 출처도 맞아. 출처도 맞아. 근데 출처 내 머릿속 그럼 신뢰성 있어요? 없죠. 출처 표기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공신력, 두루두루 믿을 수 있는 힘이란 뜻이야. 공신력 있는 기관 혹은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거. 그리고 출처를 남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론을 알아야 돼. 이 방법론을 기억해야 돼. 왜냐면 신뢰성 판단 근거야 얘가. 아시겠죠? 얘네를 외워야 돼. 공신력 있는 기관 혹은 인물의 말 인용 그리고 출처 표기. 아시겠죠? 타당성은 뭐예요? 그냥 타당한가요? 타당한가? 타당성 어떻게 확보하는데? 근거가 그렇지. 일단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해야 돼. 주장만 이야기하면 타당성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거를 제시하고 두 번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게 타당성. 공정성은 뭐예요? 공정. 그래, 공정한가요? 공정성 확보 어떻게 해요? 양측 주장. 그렇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잘 들어.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여기가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알아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모르면 틀려요. 그냥. 얘네가 뭔지 모르면. 이제 심화로 간다. 매체에도 심화가 있어요. 자, 심화로 간다. 뭐냐면 공정성을 확보하면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면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쓰게 했을 때의 단점도 얘기하겠죠. 근데 단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 주장의 타당성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타당성도 확보하고 공정성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상되는 반론의 재반박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건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공정성과 타당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알겠죠? 여기까지 물어본 적은 없어. 여기가 물어본 적은 없어. 하지만 알아는 두세. 알아는 두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 신뢰성 점검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가 날아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방송에서 제시한 기상 관측 장비 명칭에 주목하고 이거 몰라. 이건 몰라. 표현의 정확성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 이미 날아간다고. 이미 날아간다고. 자, 그 다음 별림 달림 읽어요. 수정과 다 읽었으니까. 지상뿐 아니라 상공에서도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그런데 해양 기상을 관측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바다는 어떤 장비로 관측하는지 궁금해 도서관에서 찾아보려고요. 별림 달림은 관측 장비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주목하기는 몰라. 향후 관측 장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예측한 부분이 있었어. 없죠. 날아가요. 그죠? 별림 달림은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은 내용에 주목하여 관측 장비와 관련된 정보의 탐색을 계획한다 있어 없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얘를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알겠죠?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얘는 아직 우리 확인 안 했어. 알겠죠?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여기서 장난질 치는 거 거의 안 해.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다 골라도 90%는 맞아. 근데 여기서 장난질 치는 경우가 평가원에서 이미 기출이 됐어요. 화작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정보의 탐색 계획이 맞는데 여기서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은 내용에 주목했다 그랬죠. 실제로 방송에 바다 관측 장비가 나왔어. 실제로. 그러면 이게 틀렸죠. 소개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잖아. 소개한 내용이잖아. 그죠? 이렇게 낸 적이 있다고요. 물론 그때도 화작 애들 다 개박살 났었어.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걸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는 맞다만 체크하고 5번을 체크해. 5번을 체크해. 그러면 봄날 읽고 배경 지식과 방송 내용의 차이에 의문 제기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확실히 4번이죠. 이때 그냥 4번 체크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는 지문 읽으러 가기 전에 치울 수 있죠. 얘 치워요. 그 다음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걸 고르래. 좀 잘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원칙은 이거예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가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 판단하고 나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 판단하고 두 연결에 대한 타당성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시험장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답이 안 보였을 때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뭐냐면 가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 판단, 나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 판단, 바탕으로 작성한 거에 대한 타당성 판단, 셋 중에 하나를 문댄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문대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답이 안 보여 끝까지. 알겠죠?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는 분명하게 있어야 돼. 두 번째, 따라서 공부할 때는 무조건 다 체크해야 돼. 알겠죠? 시험장에선 다 체크 안 해도 돼. 보통 너네들 풀어봐서 알죠? 풀어봐서 알지만 보통 답은 여기서 나와. 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답은 보통 나에서 나와. 근데 나에서 안 나올 경우에 혹시 가인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공부할 때 어차피 시간이 무제한이잖아. 그러니까 가에 대한 적절성 판단과 나에 대한 적절성 판단을 모두 하는 걸 습관화하라고.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피드백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 읽고 나서 가와 관련된 거 일치불일치 체크하고 적절성 판단하고 그 다음 남은 거 나와 가지고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A에서 나올 때마다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문으로 들어갈 거죠. 지문으로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직전에 일치불일치 선지를 정복해. 선지를 정복해. 1번 진행자는 도입부에서 음악을 배경으로 청취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자, 여기서 도입부는 매체에선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알겠죠? 도입부 혹은 마무리 혹은 시작 이런 단어들 있죠. 얘네들은 매체에선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만 봐도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만 봐도 일치불일치를 바로 판단할 수 있죠. 두 번째 음악을 배경으로 청취자에게 인쇄를 건네고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도입부가 아니면 적절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독서에서는 보통 이런 걸로 장난질을 안 치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가 쉽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입부 되게 중요한 키워드야. 자, 여기서 얘 봤죠? 그럼 도입부 바로 눈으로 본다고. 도입부 바로 눈으로 봐. 그러면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는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식한 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배경으로 인사 건네는 거 있죠? 여기서 그냥 1번 동그라미 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A 나왔잖아. 그죠? 그럼 바로 A 확인하러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A 확인해. 알아보려 합니다. 려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기상 정보와 관련한 장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 장비에 대해 알아보려죠. 그죠? 그러니까 장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 맞죠?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나머지도 읽어요. 청취자의 질문에 답변하며 청취자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취자 답변 내용 추가 얘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손동작을 말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서로 관련 있는 댓글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드는지 그리고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지 얘네들을 체크해야겠구나를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지문을 계속 읽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땡땡 대학교에서 기상학을 연구하는 이땡땡입니다. 교수님, 기상 정보를 수집하려면 관측부터 해야겠지요? 네, 맞습니다. 지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자신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대. 그러면 여기잖아. 그죠? 관측부터 해야겠죠? 그게 뭔 말이에요? 관측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 다음 관측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상에 위치한 관측 장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AWS는 지상 부근의 다양한 대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상에서만 관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상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상공은 기상 항공기를 활용하여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죠. 기상 항공기에 사람 몇 명이나 탈 수 있나요? 민트초코님이 탑승 가능한 인원에 대해 물으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C 나왔으니까 바로 본다고요. 의시 사용하여 주체인 민트초코를 높인다. 자, 의시의 이름 뭐야? 선어바로 무슨 선어말음이? 높이 그렇지,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누구 때문에 쓴 거야? 그렇지, 민트초코. 얘가 주어져. 그죠? 왜 저는 민트초코 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여기서 치고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 국내 도입 기종은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약 6시간 비행 가능합니다. 그럼 봐라. 청취자 질문은 몇 명이나 탈 수 있나요? 그죠? 근데 5명 탑승할 수 있고 비행 가능 시간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추가하고 있다 맞다고. 여기서 바로 체크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상 항공기 소개 영상이 있는데 라디오 방송이라 보여드릴 수 없네요. 이게 매체의 특성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매체에서 자주 문제로 만들었던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매체도 좀 쉽게 나왔어. 사실 매체도 좀 쉽게 나왔어요. 라디오 방송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 누리집에서 볼 수 있대. 그렇군요. 또 소개해 주실 관측 장비가 있을까요? 레윈 존대라는 장비는 기상 항공기가 올라갈 수 없는 35km 상공까지 올라가며 하루에 2에서 4회 기온, 속도, 습도 등을 관측합니다. 와, 35km 상공까지 어떻게 올라가나요? 새싹님이 어떻게 35km까지 올라가는지 모르시네요. 양손으로 둥근 모양을 만들며 구 모양의 기구에 매달려 올라갑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손으로 공모양 만드셨는데 못 떠올리면 돼. 얘 떠올리면 되죠. 그죠? 손동작으로 말로 설명하고 여기서 이거 동그라미 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풍선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위성인 천리안 EA호가 지구를 10분마다 우리나라를 2분마다 관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비를 활용하니 수집되는 자료 양도 엄청나겠네요. 수집된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집된 자료에 관한 댓글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관측 장비가 많으니 자료 양도 많을 텐데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 그럼 이거 얘네 묶어서 질문한 거죠. 얘네 묶어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맞죠? 그러니까 정답 5번입니다. 여기서 다 5번 고르고 소거법으로. 그리고 마찬가지야. D랑 E 나왔잖아. 그죠? D랑 E 나왔으니까 얘랑 관련된 거 체크해. 그러면 터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관측 자료의 양이 많을 거라고 추측한다. 많을 터인데, 그러니까 그죠? 자료 양도 많을 터인데니까 많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수집됩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활용된대. 이가 받는 게 뭐예요? 그렇지.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죠. 근데 슈퍼컴퓨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날아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슈퍼컴퓨터 어쩌고저쩌고 이 새끼가 TMI 짓 하려고 하니까 진행자가 말을 끊죠. 온라인 방송에서 이어갈까 하는데 괜찮을까? 네, 그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고 가가 끝나. 자, 그럼 여기서 원래 원칙은 이거라고요. 이 선지로 와서 여기를 다 체크해야 돼. 원칙은. 그러니까 공부할 땐 이 짓을 해야 돼. 알겠죠? 공부할 땐 이 짓을 해야 시험장에서 답이 안 보일 때 피드백이 돼. 자, 라디오 매체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자료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떠오르잖아? 그럼 사실 글자를 눈으로 훑어읽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체는 독해 능력 100을 전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생각해. 알겠죠? 독서만큼 생각 깊게 안 해도 되잖아. 조금만 생각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알겠죠? 아니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만 시험 시작하면 매체부터 푼대. 매체랑 독서론부터 푼대. 왜 매체랑 독서론부터 푸냐고 했더니 예열하려고 한대. 예열하려고 한대. 야, 그러면 머리를 써야 예열이 될 거 아니야. 머리를 안 쓰고 예열이 어떻게 되나? 눈으로 훑어보면서 무슨 예열을 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진짜 얼마 생각 안 해도 돼. 진짜 조금만 생각해도 되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라디오 방송이라 보여드릴 수 없네요. 즉 기상 항공기 소개 영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 다루기를 언급한 내용은 뭐야? 제일 마지막 예죠? 세계 기상 통신망. 그 다음에 전문가가 소개한 관측 장비들, 그럼 관측 장비들 쭉 나왔던 거, 걔네들 이야기하는 거고, 분석 장비와 관련된 내용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가 이제 분석이잖아, 그죠? 분석. 앞에가 관측이고, 그다음 관측 장비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내용, 뭐 35km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는 매체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OX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원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시험장에서는 기억나는 것만 떠올리고 나로 넘어가도 돼. 왜? 대부분 나에서 정답 판단이 나오니까. 다만 나 가지고 정답 판단이 안 될 때 혹시 앞에 내용이 틀렸나? 이거를 떠올릴 수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피드백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로 가게 되면은 관측 장비 한눈에 보기 쭉 나오죠. 그러면 관측 장비들을 자 관측 주기를 기준으로 배열한 시각자료. 얘가 관측 주기랑 관련이 있어요? 없죠? 정답 한 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도 확인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매체 파트까지 쭉 같이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념이 끝나면 그 문법 문제풀이에 들어갈 텐데 그 문제풀이에 들어갔을 때 매체도 꾸준히 여러분들 보고 풀어오게 숙제로 내주긴 할 겁니다. 내주긴 할 건데 수업 시간에 사실 매체를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너네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 위주로 다룰 거고 지금부터라도 매체 문제를 꾸준히 푸세요. 알겠죠? 일주일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세트만 풀어요. 2세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2세트라는 건 이렇게 한 세트 말고 모의고사 2세트. 모의고사 2세트.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2세트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주일에 4세트를 풀라 이 얘기야. 모의고사 2세트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감 정도 유지하면서 이런 애들처럼 개념어들 나왔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다뤄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체는 따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기보다도 독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느 정도 나아지고요. 왜냐하면 결국 하는 행동이 독서랑 비슷하니까. 그 다음 매체에서 요구하는 그 개념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해당 개념들 정리하고 그리고 매체 문제에서 물어보는 특성들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거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매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수 없이요. 알겠죠? 너네들이 잘 생각해봐. 매체를 왜 빨리 풀려고 해요? 왜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데? 그렇지. 결국 시간을 아껴서 공통 과목에 재투자하고 그걸 통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죠. 근데 빨리 풀다 틀리면 아무 의미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 때 실수 없이 풀어야 되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라는 말의 의미가 글을 빨리 읽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여기서 아낄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해서 뭘 추천하냐면 이 방법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이 수업 시간이 끝나면 이 방식으로 문제를 눈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어차피 너네들이 문제를 풀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쭉 문제를 훑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풀면 이런 식으로 풀리겠구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좀 단축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체감하시고 앞으로 혼자서 매체를 한 2-3세트씩 풀어나갈 때 그때 이 방법대로 풀려고 노력해 보시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언어와 매체 6월 모의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뒤에는 안 해요? 그냥 이 한 세트만 보여준 거예요. 왜 뒤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왜냐면 뒤에 그 PPT를 안 만들어 놨거든요. 한 세트만 봐도. 뭐 어차피 시간 남았으니까 뒤에도 그럼 접근 방법만 내가 말로 설명을 해볼게. 여기서 나라는 이렇게 접근했을 것이다. 44번에서 45번 세트. 여기도 마찬가지야. 44번은 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일치불일치를 묻고 있으니까 얘는 기억에서 미음 나올 때마다 체크해요. 나올 때마다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45번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설명이니까 똑같죠. 원칙은 가 반영하여에 대한 OX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에 대한 일치불일치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가 가지고 OX 못 치겠다고 가로 다시 돌아갈 필요까지는 없고 나에서 일치불일치를 정확하게 체크하면 대부분 답은 나온다. 다만 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 혹시 가 가지고 나오나 이 정도 생각은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를 쭉 읽어 나가다가 다들 내 목소리 잘 들려? 이게 모두에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 줄 걸 제안하는 거죠. 아니잖아. 날라가고 그 다음 내가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회의록 보내줘서 고마워. 이게 회의의 진행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깁설명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지가 너무 쉬워 사실. 그죠? 그 다음 유네스코 누리집에 관련 내용이 있어. 모두에게 화면을 공유할게. 이게 자신이 찾은 내용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누리집 주소를 채팅으로 전달하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손가락들을 움직여 타이핑하는 신용을 한다. 이게 음성 언어로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몸짓으로 이게 뭐 이게 추천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죠? 날라가고 그 다음에 미음에 네가 나한테 출력해준 자료 보는 중인데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어. 이거 파일로 갖고 있으면 모두에게 보내줘. 이게 인쇄물의 형태로 받은 자료의 내용을 출력해준 자료니까 그죠? 공유하기 위해 파일 전송을 자료 제공자에게 요청한다. 네가 보내준 자료인데 모두에게 보내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5번도 사실 가가지고 만약에 OX를 체크했다 라고 한다면 실제 1, 2, 3, 4, 5에 가와 관련된 부분은 다 맞아요. 그죠? OX를 체크해 보시면 해봐. 알겠죠? 공부할 땐 이거 해 버릇해야 돼. 그래야지 피드백이 돼. 알겠죠? 근데 나에서 기록 유산의 역사적 의의를 시각화한 장면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접근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적어도 뭐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매체도 한 번씩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이 방법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여러분들한테 꼭 2주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숙제로 나간 부분 중에 개념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 문제가 있다면 찝어서 언급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 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문법은 개념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매체는 꾸준히 일주일에 한 그 모의고사 기준 2세트 정도를 반복해서 푸는 방식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시간 좀 남았는데 잠깐 쉬거나 질문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